2017년 롯데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 강제 영업 정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불매운동. 당시 롯데의 철수는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2024년 상황은 기묘하게 반전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중국을 떠나야 했던 한국 기업들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쫓아냈던 중국 경제는 부동산 붕괴와 내수 침체라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과연 7년 전 그날 중국의 오판은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왔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간의 경제 전쟁에서 손절이 어떻게 신의 한 수가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중국 의존도라는 달콤한 독을 강제로 끊어내야 했던 한국 경제의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합니다. 시계를 2016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은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사드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들은 이를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으로 간주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한국을 위협하는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한다는 오만한 태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치졸하고 집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이었습니다. 롯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주 골프장을 부지로 내놓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중국 내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해 갑작스러운 소방점검, 위생점검이 들이닥쳤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롯데마트 112개 점포 중 87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롯데 불매운동을 벌였고 롯데백화점 앞에서는 굴삭기로 롯데 제품을 부수는 퍼포먼스까지 벌어졌습니다. 법치주의가 아닌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차이나 리스크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피해는 롯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016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승승장구하던 한국 자동차들은 순식간에 사지 말아야 할 물건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중국 토종 브랜드들이 애국주의 마케팅을 등에 업고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관광산업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행 단체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명동과 제주도를 가득 채우던 유커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면세점, 호텔 업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 경제의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습니다. 중국 시장을 잃으면 한국 경제는 끝이다. 실제로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기업들은 버티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 롯데는 2017년 말 중국 마트 사업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 철수는 굴욕적이었습니다. 헐값 매각이었고 10년 넘게 공들인 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강제 철수는 롯데와 한국 기업들에게 생존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중국의 미련을 두고 계속 버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쯤 더 큰 재앙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쫓겨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남쪽과 서쪽으로 돌렸습니다. 바로 포스트 차이나, 베트남과 인도, 그리고 북미 시장이었습니다. 이른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 기업들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충격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폰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대거 이동시킨 상태였고 롯데와 다른 대기업들도 베트남을 새로운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롯데타운이 건설되었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겪은 서름을 씻어내듯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현대차의 행보는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중국 판매량이 급감하자 현대차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고급화 전략, SUV 라인업 확대는 북미 시장의 니즈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중국이라는 족쇄가 풀리자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이 살아난 것입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견제를 피해 미국 내 생산 기지를 건설하며 IRA의 수혜를 선점했습니다. 중국이 자국 기업인 CATL과 BYD를 밀어주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으로 미국과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즉 K컬처의 반격도 놀라웠습니다. 한알령으로 중국길이 막히자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직접 뻗어나갔습니다. BTS의 빌보드 점령,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히트는 중국 시장 없이도 우리가 세계 1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국의 빗장은 오히려 한류를 거대한 해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을 내쫓은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4년 현재 중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으로 시작된 부동산 위기는 중국 경제의 30%를 차지하는 건설 경기를 무너뜨렸습니다. 짓담한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방치되고 지방정부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 자본의 탈중국 러시입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애플, 테슬라, 일본 기업들마저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동남아로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반납해야 할 처지입니다. 오만한 경제 보복과 불확실한 정책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셈입니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탕핑을 선택하는 중국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은 오히려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다. 이제 두 그래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드 보복 당시 곤두박질 쳤던 현대차의 주가와 실적은 중국 비중을 0%에 가깝게 줄인 지금 글로벌 톱 3라는 위협을 달성하며 수직 상승했습니다. 반면 중국 내수 시장에만 목을 맸던 중국 토종 기업들은 이제 좁아진 내수 시장에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마트 사업에서 손을 뗀 후 롯데는 확보된 자금으로 베트남 하노이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같은 랜드마크를 성공시켰고 바이오와 화학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했습니다. 만약 중국 마트의 적자를 계속 감당하고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투자입니다. 화장품 업계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중국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를 계기로 북미와 일본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이제 K뷰티는 중국인들이 사가는 기념품이 아니라 뉴욕과 도쿄의 MZ세대가 줄 서서 사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시장의 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경제 주권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드 보복은 뼈아픈 시련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가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 리스크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경제로 도약하게 만든 예방주사였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길들이려 했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주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굴복 대신 탈출과 혁신을 택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없으면 세계 공급망이 멈추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갑과 을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국의 눈치만 보며 투자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지방 정부들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힘의 균형이 이동한 것입니다. 사드 사태 7년, 롯데의 빈 마트 자리는 중국 경제의 쇠락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고 베트남과 미국에 세워진 한국 공장들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적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맷집이 세졌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다변화된 시장을 지키고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언젠가 다시 기술력으로 우리를 추격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7년 전 우리가 겪은 고통과 극복의 경험은 앞으로 닥칠 어떤 파고도 넘을 수 있는 강력한 DNA가 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공급망 재편의 경랑 속에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 보복을 이겨낸 한국 기업들에게 이 파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타고 넘어야 할 기세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았고 그 답은 세계에 있었습니다. 롯데가 중국에서 잃어버린 3조 원은 수업료치고는 비쌌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한국 경제는 수백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제적 독립과 글로벌 영토를 얻었습니다. 중국의 오판이 만들어낸 역설적인 축복. 이것이 바로 지난 7년의 진짜 결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중국 시장의 미래와 한국 기업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반도체 전쟁,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중국의 전략은 살라미 전술과 같았습니다. 하나씩 야금야금 한국의 핵심 산업을 괴롭히며 공포심을 조장했죠. 롯데뿐만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명단에서 한국 업체만 쏙 빼버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었지만 중국은 안보를 핑계로 무시했습니다. 당시 한국 배터리 3사는 중국 시장 진입이 막히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유럽과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 내수용 저가 배터리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고성능 배터리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K배터리는 기술력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과 보조금에 취해 있을 때 우리 기업들은 까다로운 서구권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며 체급을 키웠습니다. 만약 중국 보조금에 안주했다면 지금의 IRA 수혜는 남의 잔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통업계의 탈중국 과정도 눈물겨웠습니다. 이마트 역시 중국 사업을 접었고 홈쇼핑 업체들도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본과 인력은 고스란히 동남아시아로 흘러들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인구 구조가 젊고 성장 잠재력이 폭발하는 이 시장들은 포스트 차이나로서 완벽한 대안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바캉서 매직과 맞물려 한국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혐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공장 이전을 넘어 현지 유통망을 장악하고 금융, 건설, 서비스업까지 진출하며 베트남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도 시장에서의 성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으며 반중 정서가 강한 나라입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과 자동차가 밀려난 자리를 한국 제품들이 차지했습니다. 인구 14억의 거대 시장을 중국 대신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다변화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고 공장을 멈췄을 때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들, 특히 현대차와 롯데를 따라 중국에 동반 진출했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도산하거나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의 눈물과 희생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입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한국의 부품업체들은 중국 로컬 기업이 아닌 테슬라, 폭스바겐, GM 등 글로벌 기업들과 직접 거래를 트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온실을 벗어나 야생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결과입니다. 경쟁력의 차원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중국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시진핑 사면임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은 더욱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반간첩법 강화로 외국 기업인들이 구금될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탈출해야 할 지뢰밭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7년 전 매를 먼저 맞고 나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최근 중국 내 한국 교민 수도 급감했습니다. 한때 80만 명에 육박했던 교민 사회는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베이징의 한인타운 왕징은 활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활동 무대가 중국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인구 이동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사우스를 주목합니다. 인도, 아세안, 중동, 남미 등 성장하는 신흥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놓치고 있는
혹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이 반감을 사고 있는 그 틈새를 우리의 기술과 문화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방산 수출의 호조도 사드 보복의 교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중동 등으로의 무기 수출은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안보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중국 눈치를 보며 안보 주권을 포기했다면 K방산의 르네상스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7년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드 부지 제공을 결단했던 그 순간을요. 기업의 이익보다 국가의 안보를 우선했던 그 결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경제적 인질로 잡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그 결단을 신의 한 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지리적으로 우리는 이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기술적으로 앞서갈 때 중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굴종이 아닌 실력으로 만드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사드 보복 7년. 그것은 한국 경제에 닥친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좁은 우물에서 나와 넓은 바다로 나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롯데마트의 텅 빈 진열대는 아팠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전 세계에 꽉 찬 쇼핑몰을 얻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잃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잠시 돈을 잃었지만 미래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전 사드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최종 성적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민국 기업들과 국민들의 저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추가적으로 살펴볼 점은 중국 소비자들의 변화입니다. 열풍으로 자국 브랜드를 선호한다지만 실제로는 품질 문제와 AS 불만으로 다시 한국 제품을 찾는 수요가 역직구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초격차만 유지한다면 중국 시장은 언젠가 다시 열릴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갑의 위치일 것입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외치며 수백 조를 쏟아부었지만 미국의 제재와 한국의 기술 장벽에 막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 업그레이드를 미국의 허가하에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반도체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임을 증명합니다. 조선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수주로 한국을 위협하던 중국 조선사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납기 지연과 품질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사들은 LNG선,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싹쓸이하며 제2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사실을 글로벌 선주들이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제조업 전반에서 탈중국과 초격차는 한국 경제의 생존 공식이 되었습니다. 사드 보복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리며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의 성급한 보복이 우리를 끓는 물에서 뛰쳐나오게 만든 셈입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운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면 미국과 일본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자 최근 중국 외교부 장관이 방한하여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됩니다. 중국은 언제든 다시 히토류나 요소수 같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다변화는 끝난 과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과제입니다. 호주, 캐나다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드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성숙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반중 감정이 아니라 냉철하게 국익을 계산하고 대체제를 찾는 이성적인 대응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제2, 제3의 경제 보복을 막아내는 가장 큰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차이나 런을 넘어 글로벌 런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롯데가 맞은 큰 매가 한국 경제 전체를 깨우는 죽비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변방의 소국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판을 흔드는 핵심 플레이어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 7년의 기록은 우리에게 자각만이 살기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 그것만이 거친 국제 정세 속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무릎 꿇리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신들의 경제적 신뢰도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이자
전어위복의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드 보복 당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지금 중국 경제의 상황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이 우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차 치킨 게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롯데마트 철수 장면, 현대차 미국 공장 장면, K-팝 콘서트 장면, 텅 빈 중국 거리 장면들이 교차되며 위기를 기회로라는 문구가 화면 중앙에 떠오릅니다.